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보증, 도대체 보증이란 무엇이냐? 구독자 요청 영상입니다. 신용장에 대해 많이 다뤄줬는데 보증 신용장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보증의 개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채무자가, 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자 보증인 보증은행이 될 것입니다. 보증은행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얘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것이 보증의 개념입니다. 자, 무역과 보증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수인이 사전 송금을 해줍니다. 사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사전 송금을 해줄 때 가장 불안한 건 뭐예요? 야, 내가 돈을 먼저 줬는데 제가 나한테 물건을 안 주면 어떡하지? 바로 이겁니다. 매수인이 사전 송금을 했는데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뭐예요? 보증은행 찾아가서 내가 돈 먼저 보내줬는데 제가 물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내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게 보증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매도인이 물품을 사전 인도합니다. 즉 돈을 받기 전에 물품을 먼저 주는데 아주 불안합니다. 내가 물품을 먼저 주긴 했는데 제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막 두근두근하죠. 하지만 그 일은 실제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받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매도인은 걱정 없습니다. 보증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물품을 인도했는데 제가 나한테 돈을 안 줬다. 네가 이거 바이어의 보증인이니까 내 돈을,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보증입니다. 실제 이러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보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보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제건설 계약입니다. 보증에 대한 기초 개념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황,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 매도인의 입장은 보증은행 니들이 이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보증했는데 실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 물건을 돌려주던가 그 물건값을 치러라라고 매도인의 입장은 당연히 보증은행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증은행의 입장을 볼까요? 보증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매수인이 채무자죠? 매수인이 돈 안 준 거 맞냐? 매도인 너 혹시 매수할 때 돈 받고 나한테 또 돈 이중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증거를 갖고 와라. 보증은행이 뭘 요구합니까? 실제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는 채무 불이행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돈을 안 줘서 안 줬다고 하는 건데 증거를 갖고 오라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돈을 줬으면 돈을 줬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지만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갖고 와요? 보증은행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보증은행의 요구 서류는 채무 불이행 증명서가 있는데 뭐예요? 실제 매수인이, 즉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 이거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럼 채무 불이행 증명서를 가져오기 위해 이제 법원에 갑니다.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물품을 인도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보증은행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증은행이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면 법원이 채무불이행 증명서 좀 어떻게 발급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법원이 뭘 갖고 오라고요? 그럼 우리가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내줄 테니까 실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결국 증거가 없고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제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어찌어찌 매도인이 기업고 보증은행에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제출해서, 자, 그럼 이제 보증은행이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오케이, 내가 채무불이행 증명서 잘 받았다. 근데 그 채무불이행 한 건 맞는데 그 채무불이행이 계약 위반이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실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이 두 개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개의 서류가 있어야 진짜 이 매수인 바이어가 계약 위반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보충성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보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채무 불이행 증명서를 요구하죠. 자, 다음에 부종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채무 불이행이 실제 계약 위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계약과 매수인과 보증은행의 보증 계약 있죠. 자, 이것은 연결돼 있다. 부종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충성과 부종성 때문에 국내 거래에서도 실제 보증은행한테 금액을 청구하기가 힘든데 국제 거래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제 보증은 보충성과 부종성 때문에 망했어요. 국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은데 보충성과 부종성 때문에 뭐가 되겠냐고, 참고로 이것을 부종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뭡니까?
국제보증의 독립추상성입니다. 독립추상성 어디선가 들어봤어. 제가 신용장 설명할 때 매번 얘기했던 게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잖아요. 신용장은 원계약과 독립적이다. 신용장은 그 서류 그 자체만으로 심사를 하지, 그 서류가 실제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만 가지고 심사를 하지,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진 않는다. 추상성, 즉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덕분에 무역 결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했죠. 그 독립추상성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자, 뭡니까? 채무불이행 증명서를 갖고 와라? 이걸 어떻게 해? 문제는 이걸 공정한 3자, 예를 들면 뭐 상공회의소나 법원 이런 데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제가 채무 불이행했으면 채무 불이행한 거고, 제가 채무 불이행했다고 내가 증명서를 냈으면 믿어줘야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3자가 발행한 것이 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오로지 실제 채무 불이행 증명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라. 추상성입니다.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다음에 뭡니까? 계약 위반 증명서를 왜 자꾸 가져오라고 하느냐? 제가 채무 불이행을 했으면은 보증은행은 당연히 나한테 돈을 줘야지. 왜 자꾸 그게 원계약에서의 계약 위반인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원계약과 이 보증계약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오로지 보증계약만으로 판단을 하지 이것이 원계약에서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겠다. 즉 계약 위반 증명서 제출면제, 이건 뭡니까? 오로지 보증계약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원계약과는 독립적이다. 독립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보증에 독립추상성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독립보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독립적으로 청구만 하면 은행은 바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즉 보증은행은 바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보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추상성이 반영된 그런 국제보증을 인디펜던트 개런티 독립보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맨드 개런티 청구보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독립보증, 청구보증에서 은행의 요구서류는 무엇이냐? 즉 보증은행의 요구서류는 채무불이행 증명서와, 즉 매도인이 채권자가 직접 작성한 막 복잡하게 뭔가 상공회의소 가서 확인을 받아라, 법원 가서 확인을 받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자, 즉 이 상황에서는, 이 거래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작성한 채무불이행 증명서 혹은 채무불이행 진술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금 청구를 하는 환원만 갖고 오면 바로 돈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거래에서는 이제 독립보증, 청구보증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보증 업무는 당연히 누가 합니까? 은행이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그 국가의 법적으로 은행이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할 수 있는데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보증은 은행의 업무가 아니지 않냐? 왜 은행이 보증 업무까지 하느냐? 그건 안 된다. 자, 미국 법에서는요, 은행이 보증 업무를 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청구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은행만 보증 업무를 못 하는 거야. 자, 미국은 독립보증, 청구보증 하지 말랬으면 뭐 하지 말아야지. 대신 우리는 신용장으로 보증 업무를 하게 돼. 약간 편법적인 업무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은요, 청구보증 업무 안 합니다. 그냥 신용장을 개설해요.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 서류가 뭐예요? 채무불이행 증명서랑 대금 청구서 환원만 제출하면 우리가 돈을 줄게. 신용장인데 뭔가 우리가 배웠던 그 화환 신용장처럼 뭔가 비엘이니 뭐 상업송장이니 뭐 이런 거 제출하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채무 불이행했다라는 그 증명서와 환원만 제출하면 우리가 돈 줄게? 라는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우리는 이 신용장을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 보증신용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지금 청구 보증이랑 보증 신용장이랑 그냥 기능이 똑같아요. 보증 신용장은 뭐지? 왜 이렇게 좀 다르지? 보증은 유럽을 기준으로 청구 보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은 청구 보증을 기준으로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제 법 때문에 이제 보증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신용장을 통해 편법적으로 업무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증 신용장이라고 해서 결국 기능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도 법이 계속 바뀌면서 은행의 보증 업무를 금지하다가 또 한때는 허용해 줬다가 또 금지하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미국에서 은행이 보증 업무를 못 하는지는 뭐 법이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미 미국의 은행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보증 신용장을 통해 보증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는 보증 신용장,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제 청구 보증 업무가 이제 활성화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은, 즉 청구 보증은 국제건설 계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국제건설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 시공자, 뭐 시공사, 시공회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건설회사 등이요. 실제 건물을 지어주는 회사들. 그럼 발주자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자를 말하겠죠. 자,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세요. 이제 발주자를 이제 중동국가 정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시공자를 우리나라 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많잖아요. 이제 중동국가 정부가 야, 한국 니들이 그렇게 그 건물을 잘 짓는다면서 여기 와서 뭐 다리 하나만 지어줘, 건물 하나만 지어줘, 뭐 공장 하나만 지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이제 건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잔금 계속 중간중간 계속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건설 계약이라는 게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는데 근데 그 금액이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까지 가잖아요. 이 계약금 10%만 받고 그냥 이 시공자가 이렇게 튀어도 그게 몇천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되죠. 그래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야, 근데 시공자 내가 니들한테 돈을 줬는데 니들이 이거 공사 마무리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그럼 시공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이제 보증은행이 되는 거죠. 보증은행을 찾아가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발주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 받은 만큼 반드시 일을 하며 우리가 혹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한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이제 보증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보증은행이 이제 발주자한테 가서 우리가 시공자한테 연락 받아서 얘한테 이 시공자한테 돈 줘도 돼. 얘가 혹시 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보증은행이 다 그거 갚아줄게. 안심하고 건설 계약해라. 돈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당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시공자를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이라고 하고요. 보증 개설을 의뢰했잖아요. 발주자를 뭐라고 합니까? 베너피셔리 수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등에서 배웠던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자, 그럼 보증은행을 뭐라고 해요? 청구 보증 관계에서는 보증은행을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보증신용장 관계에서는 이제 보증은행을 개설인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실제 실무에서 보증인, 개설인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고 청구 보증이든 보증신용장이든 다 그냥 보증은행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주자 입장에서는 수익자로서 보증은행의 보증을 받고 성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보증을 뭐라고 하느냐? 개런티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본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지급금에 대해 보증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본드를 발행해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증은행을 통해 보증을 하는 걸 개런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본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개런티든 본드든 그렇게 보증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청구 보증을 하거나 미국을 기준으로 보증신용장의 형식으로 보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선 지급금에 대해 보증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걸 AP 본드라고 말합니다. 어드밴스드 페이먼트 본드, 사전 지급에 대해 본드, 보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건설 계약을 잘 보세요. 이제 이 5개의 보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먼저 국제건설 계약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제 중동 국가 이제 정부가 높은 빌딩을 하나 져야 되는데 얼마에 지어줄래라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제 비딩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우리는 1,000억에 해주겠어, 뭐 900억에 해주겠어, 뭐 800억에 해주겠어.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이제 가격을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떤 중소기업 건설 회사가 한 1,0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건설 계약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 10억만 받고 해주겠어. 문제는 그렇게 저가로 입찰에 들어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걱정되는 거야. 근데 저거 사실 1,000억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낙찰되면 10억 주고 업무를 해줘야 되는 건가? 입찰 취소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낙찰이 됐을 때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건설 계약에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뭘 같이 들어갑니까? 입찰 보증이 먼저 들어갑니다. 즉 보증은행을 통해 우리는 입찰에 참여를 하며 절대 낙찰될 때까지 중간에 입찰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낙찰이 되면 그 업무를 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처리를 하던가 낙찰이 됐음에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은행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입찰 보증이 함께 들어가야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드 본드라고 해서 비본드라고 표현합니다. 국제건설 계약에서 비본드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입찰 보증 가져오라는 거구나. 자, 다음 뭡니까? 그렇게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으면 한 10% 정도 선 지급금을 주겠죠. 이미 배웠습니다.
일종의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 10%를 받았으면 반드시 업무를 이행해야지,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니들이 도망갔을 땐 보증은행이 책임을 져라라는 뭐가 제공돼야 됩니까? AP 본드가 보증은행을 통해 발주자한테 넘어가야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건설계약이라는 게 사실 뭐 10년 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해서 10% 계약금 받고 나머지 90%를 10년 후에 완공됐을 때 받는 개념이 아니죠. 매년 중간중간 이제 건물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중간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중도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이제 이 바닥에서는 조금 없는 표현이고요. 기성고라는 표현을 좀 사용합니다. 이제 기성고가 업무가 진행되는 그 단계를 말하고요. 이제 기성고에 따라 또 10% 청구하고 20% 청구하고 뭐 10% 청구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도금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 대금을 청구합니다. 기성고. 사실 이 CD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랑 많이 헷갈리냐면요. 혹시 버추어 파이터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팔극권 쓰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 철상고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성고에 따라 계속 중간중간 정산을 해줄 건데 너 그 중간 정산금 받고 너 중도금 받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그럼 중간 정산을 계속 받았으면 그만큼 반드시 일을 하겠다라는 보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퍼포먼스 본드, P 본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AP 본드, P 본드로 계속 이행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중도금을 줄 때 제가 건물 하나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10%씩 중간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건설 계약이었으면 뭐 100억씩 계속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저 정말 제대로 지어진 거 맞아? 겉보기에만 멀쩡하게 하고 돈을 청구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중도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중도금 100억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0억의 10% 정도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우리가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다 안 됐기 때문에 10% 정도만 떼고 정말로 지어진 게 맞다라고 하면 확인되면은 차익도 지급할게요. 이렇게 조금씩 10% 정도씩 아니면 몇 프로씩 공제하고 주는데 우린 이걸 유보금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영세한 시공자 입장에서는 유보금 그거 10%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주세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보증은행을 통해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R본드를 요구합니다. 즉 R본드를 제시하면은 유보금 없이 돈을 다 정산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완공이 됐어. 완공이 됐다라서 잔금을 다 치렀는데 알고 봤더니 막 하자가 막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멀쩡하게 이제 그 완공됐다라고 해서 이제 분양시장에서 가끔 이제 그런 경우 등장하잖아요. 분양시장에서 완공됐다라고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막 공사도 다 안 끝나 있고 막 녹슬고 막 물은 막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물은 새고 이런 경우 있죠. 하자 보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공자가 배째 그러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 일부 돈을 떼고 잔금을 치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 잔금이 100억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는 떼고 지급하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우리가 몇 개월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완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면은 잔금을 치르겠다. 그럼 시공자 입장에서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완공된 거 맞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뭐 10년 동안은 무조건 이제 하자 보증 AS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잔금을 100% 다 치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W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R본드와 W본드는 결국 같은 개념이죠. 그냥 돈 조금씩 떼어놓지 말고 다 줘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건설계약에서 이렇게 5개 보증이 있고요. 아니 그럼 국제건설계약 하나 이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보증 무슨 본드 이렇게 5번을 발행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본드 하나로 많이 발행합니다. 뭐 한다고 B본드, AP본드, P본드를 따로 발행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 P본드의 형태로 한 번에 발행할 수도 있고요. 뭐 한다고 R본드, W본드를 따로 발행합니까?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냥 W본드로 한 번에 발행할 수도 있고 다 합쳐서 P본드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증의 종류가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두 개의 본드만, 한두 개의 보증만 발행해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은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제 보증신용 클린 LC, 이제 무화환 신용장, 더 정확하게는 스탠바이 LC라고 표현을 하고 화환신용장은 다큐멘터리 LC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화환신용장은 사용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물품을 제대로 선적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증빙서류를 제시할 때가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받는다. 자, 그래서 화환신용장은 채무를 이행했다라는 증빙과 함께 청구를 해서 화신용장이 사용되는 게 정상이고요. 보증신용장은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당사자가 제대로 업무를 다 이행했으면 사용될 일이 없는 거죠. 즉 보증신용장은 제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증빙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화환 신용장은 물품 거래에 한정돼서 사용되지만 이제 보증 신용장은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환 신용장의 채무 이행에 대한 조건부 지급, 실제 채무를 이행했다라는 건 이제 신용장 조건과 신용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한 후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사실 이 보증 신용장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채무 불이행 뭐 진술서, 증명서와 대금 청구서, 환원 정도만 제출하면은 심사라고 할 게 없죠. 제가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뭘 심사를 합니까? 자, 그래서 보증 신용장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환 신용장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UCP 600이라는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되고 보증 신용장은 ISB 98이 적용됩니다. 그럼 청구 보증은 URDG라는 국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화환 신용장과 보증 신용장의 차이가 뭐냐면 보증 신용장 어디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습니까? 국제 건설 계약이요. 금액이 다릅니다. 그냥 공이 몇 개는 더 붙어요. 화환 신용장 끽해야 몇만 불 정도로 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그 보증 업무를 했을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이제 보증 신용장 업무보다는 이제 화환 신용장 업무를 조금 더 주력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관세사 업무를 하면서 화환 신용장은 굉장히 많이 보는 반면 보증 신용장, 청구 보증은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글쎄요, 많아봤자 1년에 한두 건? 많으면 2건? 그 중에 1개는 사기입니다. 사실 제가 보증신용장에 대해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건 실제 그 보증신용장을 통한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증을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물건 좀 보내봐, 이런 식으로 가짜 보증을 통해 이제 물건이나 대금을 탈취하는 이제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생각해보면 보증신용장을 정상적인 업무보다는 사기 거래에서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정도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말을 하면은 정말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되면서 어려운 것이 되니까 일단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서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론과 실무는 좀 다르잖아요. 제 이번 보증 설명은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이론 중심, 법률 중심인 분들한테는 조금 이 내용이 가벼워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실무자를 위해 실무자들한테 보증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영상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영상을 만들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